네, 안녕하세요. 하이성입니다. 이제 2014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굉장히 빨라요. 오늘 제목이 가족의 발견인데, 사실 그렇게 가족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어요. 바쁘게 그냥 살아왔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쭉 가족이 뭔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내 주위에서 가장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 누군가, 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번에 이 가족의 발견, 이 강의 때문에 어떻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소위 말하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외아들로 진짜 정말 호강하고 자랐어요. 진짜 호강하고. 그러다가 11살 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는 외국으로 결혼해서 떠나셨고, 그때 저희 아버님은 군인이셨었어요. 지방으로 가셨고, 그래서 그렇게 참 호강하고 자라다가 11살 때부터 본의 아니게 자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뒤로 저는 가족하고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제일 싫은 날이 명절날이었어요. 왜냐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명절날은 또 내가 하숙집이든 자취방을 비워줘야 돼요. 거기도 또 친척들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늘 명절 되면은 야구부실에 가서 혼자 자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랬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명절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족이라는 것을 처음 느꼈던 것은 제가 올랑 갈 때입니다. 68년도 제가 2월 달에 군에 입대를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이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좀 속을 많이 세게 했어요, 제가요. 학교 다닐 때 뭐 불량 클럽도 들어가고 또 불량 그 리스트에도 올라가서 뭐 참 학교도 참 어렵게 졸업하고 또 군대 가서도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부르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어디 사는지도 몰랐었어요. 부르더라고, 나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왜 가족이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다른 거 하나 필요 없어요. 가족은 늘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아버님하고 대화를 5마디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집차 타고 학교로 오세요. 그럼 만나면 별일 없냐? 네. 어디 아픈 데 없냐? 네. 용돈 필요하냐? 네. 그냥 대화가 이거였어요. 그래, 아버지 다 다음에 서울 또 오면 또 들리마. 그래, 나 간다. 늘 이런 대화 속에서 자라왔어요. 어머니는 외국서 사시니까 뭐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 그 어머니는 또 내가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사춘기를 보냈어요. 제가 아마 야구를 안 했으면은 상당히 아마 못된 길로 빠졌을 거예요. 그나마 야구에 내가 신경을 쓰고 야구에 매달리면서 그나마 그래도 학교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하도 속을색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뭐가 되겠냐? 에?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너는 살아가는 거다. 물론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부모일지 모르겠다. 응? 너도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랬더라고요. 부모지만 부모가 죄를 져서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 때 너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냐? 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월남 가라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갑니까 그 전쟁터를. 그랬더니 네가 월남 가서 상가사를 넘으면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돌아오면은 다행이고 죽으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그나마 보람 있는 거 아니냐. 월남 가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음리에서 훈련을 받고 춘천서 이제 백마부다의 장병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부러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춘천에서 환송단 단장이에요. 아버님이 전 몰랐어요. 제가 12번 그 열차 칸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술을. 그래서 이 소주를 이렇게 따라서 혼자 이렇게 먹고 있는데 차렷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에요. 그 아버님이 그 장병들이 이제 환송하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는 장병들. 근데 나를 이렇게 보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부관이 오더니 아버님이 뒤에서 나를 기다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이게요, 사복을 입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하고 군복을 입고 아버지를 만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나는 상병이고 아버지는 장군인데 그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뭐 기분도 꾸물꾸물하고 뭐 전쟁터 가는데 뭐 죽을지도 모르고 살아올지도 모르고 찹찹하죠 마음이. 갔어요.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봉투를 하나 딱 주더라고. 저 그때 처음 봤어요. 미국 돈 처음 봤어요. 달러. 소위 말하는 달러를 처음 봤어요. 20불짜리 5장을 주더라고. 100불.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저희가 전투병과로 가서 전투수당을 올라면서 29불, 27불인가 이렇게 받을 때니까 한 달에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100불을 딱 주시더라고. 주시면서 베토공한테 포로가 됐을 때 이 돈 일액도 주고 살아올 수 있으면 살아오라 그러면서 우시더라고. 거기서 내가 가족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아, 나에게도 가족이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열차가 떠나니까 열차 타고 가는데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창가에 딱 마구 눈이 마주쳤어요. 기차가 지나갈 때. 근데 우시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거기서.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가서 월남전을 참가해서 저는 그다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살아서 돌아간다면은 이렇게 살진 않겠다. 근데 또 무슨 사건이 터졌냐. 제가 월남을 간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부산 갔어요. 삼부대에서 이제 배에 승선했어요. 근데 마이크로 나를 찾더라고요. 가봤어요. 내려갔어요. 갔더니 저희 친어머님이 홍콩서 사시다가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제 뭐 세월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계부님하고 어머님이 오셨는데 자주는 이만한 백에 돈을 가득 싣고 왔더라고. 내 아들 빼달라고. 이 돈 당신 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안 된다. 이건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그랬더니 막 우시더라고. 그러더니 반지를 주더라고. 은반지를 주더라고요. 월남 갈 때는 이렇게 은반지를 찹니다. 왜 은반지를 차냐면은 정글에서 전투하다가 물 먹을 때 손가락을 넣어서 그 색깔이 변하면 독이 있는 거고 그 변하지 않으면은 독이 없는 거예요. 그 은반지를 채워주시더라고. 그러고 우시더라고. 그 이제 배 우리 승선해서 이제 전부 이제 밑엔 가족들이 있죠. 그 테이프를 던집니다. 위에서.
그럼 테이프를 밑에서 받잖아요. 배가 이제 붕 하면서 땅으로 가면 그 환송객들이 그 끈을 잡고 같이 뛰어요. 이게 오래 갈수록 살아올 희망이 많다는 그런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좀 오래 갔어요. 근데 그때 참 누가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때는 배가 떠나면 전부 그 남진 씨의 가슴 아프게라는 노래를 불러요. 네. 전부 가슴 아프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고 이제 올라갈 갔어요. 그러고 가서 많은 일이 있었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제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가족이라는 거 있구나. 저는 군대 가서 알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정을 그때 느꼈던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야구 해설자로 이제 태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진짜 참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는 누군가와 또 무엇인가와는 경쟁을 통해서 승부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를 착각을 했느냐. 인생은 특히 프로는 승부를 전제로 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승부를 전제로 한 게임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승부가 게임입니다. 게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되잖아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승부만 생각했어요. 이기기 위한 승부만 생각을 했어요. 예? 결국 얻어진 것이 결국은 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좋은 인연이 된 시간에 꼭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와는 승부와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지만 그 승부와 경쟁을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걸 즐기지 못하면은 저처럼 병을 얻게 돼 있어요. 건강이 못 쫓아가게 돼 있어요. 아침에 멀쩡히 나갔다가 낮에 그것도 그거 살려고 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장밋빛 인생인가 녹화를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가슴이 통증은 오지 않았는데 뭔가 답답하고 하여튼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좀 식은땀이 좀 나고 그랬더니 거기 의사도 하나 있었어요. 출연자 중에. 자식은 진짜 돌팔이더라고. 야, 나 왜 이러냐 그랬더니 형님 뭐 잘못 먹고 취한 거예요? 아니면 어제 술 많이 먹고 숙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 자식이.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런데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웬만하면 내가 녹화를 하고 갈 텐데 녹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바로 갔어요. 그리고 응급실로 들어가서 내 현 상태를 얘기했더니 누우라 그러더니 심전도부터 딱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십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20분만 늦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1차 수술을 했어요. 그게 시술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풍선을 넣어서 뚫고 스턴트를 박는 거예요. 그 1차 수술은 성공했어요. 근데 2차 수술을 일주일 후에 하는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과 의사들이 수술을 하다가 심장에 혈관을 건든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오바이트가 나면서 그리고 저는 몰라요. 그다음부터는 의사가 내과 의사가 아닌 그 외과 의사들이 들어왔어요. 혈관 이 심장 수술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사팀이 바뀐 거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들어갔더니 나 전기 마사지 하고 있더래요. 심장이 멎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심장을 가르고 여기에 있는 정맥을 띄어가지고 다시 심장하고 기를 다시 만든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큰 수술을 한 거죠. 엄청난 큰 수술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제가 눈을 이렇게 뜨니까 새벽 5시가 조금 넘었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아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깥에 그 시간에 가족들이 다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딸들이고 뭐 전부가. 이건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방송할 때 거짓말 안 해요. 제가 진짜 딱 뭐를 느꼈냐면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학대했다는 걸 그때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살면서 내가 내 몸을 굉장히 학대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절대 자신의 몸을 학대하지 마세요. 자신의 몸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존경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학대를 했어요. 그것이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 곁에는 저는 가족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 심장 수술만 한 거 아니에요. 2년 후에 위에 또 종양이 생겼다고. 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6cm짜리 종양이 딱 발견이 됐어요. 수술을 하재. 그 내가 이 종양이 너무 커서 이거 잘못하면 수술이 어려워지니까 다음 주에 수술 들어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한 달 있다 합시다 그랬어요. 그 의사가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왜 한 달을 얘기를 했느냐. 그때 내 첫 손녀딸 채연이가 3살인가 4살이었는데 호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걔를 내가 보고 와야 돼. 걔를 안 보면은 내가 수술을 못 할 것 같아. 그게 그렇게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서 결혼을 하고 또 내 자식이 또 난 아이 아닙니까? 또 가족이 새로 생긴 아이 아닙니까? 몇 년 만입니까? 한 20몇 년 만에 또 다른 가족이 생겼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스케줄을 적고 호주에 들어가서 내가 생활을 하는데 우리 큰딸이 참 착해요. 근데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지혜비가 그렇게 바쁜 사람이 시즌 도중에 호주를 들어왔으면 뭔 사단이 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에? 그쵸? 근데 나는 한국에 돌아가면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수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두 좀 사주고 잘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사위는 장인이 술 좋아한다니까 매일 술 퍼먹이는데 이건 한국에 와서 내가 수술 받기 전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안 해보신 사람들 모르죠. 수술실 들어갈 때 그 침대에 딱 누워서 여기다 위에 내 병명이나 내 그걸 딱 위에 배에다 놓고 복도에 수술 대기하고 있어요. 무슨 안락한 의자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복도에 달랑 누워서 수술 앞에 사람 수술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술실에. 그때 심정은 어떤지 아세요? 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
가족들이 다 오잖아요. 그리고 한마디씩 다 해. 근데 수술실 문 닫기 전에 딱 눈 마주치는 사람은 아내예요, 아내. 참 그 희한하더라고. 자식이 아니고 아내더라고. 내가 죽으면 저 사람 동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도 못 띄는 사람이고 자동차 오일 갈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 어떻게 살아가나. 그냥 큰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괜히 작은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작은 게.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위 다 절개하고 다 수술을 받았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인생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어요. 외형적으로. 그 내막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인생을 실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승부를 즐기질 못한 거. 두 번째,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먼저였고, 그러다가 병을 얻었고, 가족을 슬프게 했고, 늘 뒷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시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 심장 수술을 하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심장 수술하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우울증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일어나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밥도 잘 안 먹고 그냥 한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족들은 미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죽하면 저희 집사람이 술 먹고 매일 새벽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던 사람이 여보 당신 진짜 몸 회복되면 술 얼마든지 먹어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늦게 다닐 때가 제일 내가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고 그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 내가 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대로 가다가는 폐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자존심이고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내 발로 내가 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정신병원을요. 나 얼굴 팔린 사람 아니에요. 그 정신병 환자들하고 같이 대기하고 있으면 다 나만 보는 거예요. 그 재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꼭 두 놈인데 한 놈이 그게 지정신이 아닌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외쳐요. 그럼 옆에 있는 아이가 내가 너 언제 낳았냐 그래요. 어? 그리고 또 나보면은 어디서 본 사람이거든. 그럼 또 충성하고 또 경례하고 그래요. 그 병원에를 3개월을 다녔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고, 예? 얼마나 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내가 그 정신과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수술을 그렇게 받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요즘엔 제가요, 큰 돼지 저금통을 사가지고 동전을 넣어요. 그거 가득 차면은 내 셋째 손녀딸 너무 이뻐요. 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이 생길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또 채워주면 우리 희랑이를 줘야지. 이게 가족인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베품을 받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베풀 때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가족이더라고요.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 2015년도에는 더 힘내고 더 밝고 건강하고 늘 경쟁을 하더라도 그 경쟁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